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금융시장 소식들부터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면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오던 코스피가 오늘은 숨고르기를 하며 소폭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어제 급등한 데 따른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이 7,50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코스피는 어제보다 0.15% 오른 3,108.25의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질풍가도를 달리는 우리 증시, 올해 들어서는 지주와 금융, 조선과 방산, 그리고 원자력주를 뜻하는 일명 지금 조방원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SK하이닉스가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오늘은 시총 210조 원마저 넘었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고대역폭 매물 수요 확대에 따른 실적 기대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승세를 이어갈지 이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첫 거래일인 지난 1월 2일 2,398.94로 마감한 코스피. 3,100선까지 파죽지세로 오른 건 올해 들어 급등한 이른바 지금 조방원 종목들 덕분입니다. 상법 개정안 등 기대감에 올 들어 지주회사 두산은 160% 넘게, LS는 95% 넘게 올랐습니다. 저평가받았던 종목의 상승 기대감에 올해 들어 미래에셋증권은 180% 넘게, 카카오뱅크와 하나금융지주는 각각 75%, 44% 올랐습니다. 선박 수요와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한화오션은 134%, 현대로템은 무려 300% 올랐습니다. 업황이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계속 연중으로 유입이 되면서 가격이 사실 많이 올랐고 좀 디밸류를 받고 있다가 이제 약간 오버밸류 받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던 SK하이닉스는 장중 시총 2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AI 반도체에 탑재되는 HBM 수요가 늘어날 거란 기대 때문입니다. 덩달아 AI와 스테이블 코인 도입 등의 정책 수혜주로 부상한 네이버와 카카오도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 임명 후 각각 50%, 60% 넘게 올랐습니다. 단기 차익 실현 측면에서 조정 흐름이 조금 이어질 수 있긴 하지만 각국의 국방 지출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기대감으로 인해서 방산주라든지 여타 정책 수혜주 자체는 강세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반기 코스피가 3,700선을 돌파할 거란 예상이 나오면서 훈풍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이런 국내 증시 화랑에 하루 주식 거래 대금도 40조 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국내 증시는 풍부한 유동성 랠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이 공존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상승만큼이나 하락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민우 기자입니다. 국내 증시 거래 대금은 정규장이 열린 오후 3시 30분까지 약 37조 6,5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오후 8시까지 열리는 애프터마켓의 거래 대금을 합치면 거래 대금은 40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오간 거래 대금은 약 43조 6,600억 원을 기록하면서 1년 11개월 만에 40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지난 2일 거래 대금은 20조 원에 못 미쳤는데 불과 20일 사이 2배 늘어난 겁니다. 대체거래소 출범으로 출퇴근길 주식 거래 시간이 늘어난 영향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5,000피 달성 공약으로 국내 증시에 화랑이 돈 탓입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되며 거래 대금이 크게 불어났습니다. 외국인은 환율 흐름에 따라서 좀 일희일비하는 양상이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좀 적극성을 띠면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증가하는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인 흐름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시 대기자금이라 불리는 투자자 예탁금은 3년 만에 66조 원으로 불어나면서 국내 증시에 조만간 추가 유입될 자금도 넉넉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동시에 빚내 투자, 이른바 B2 금액을 나타내는 신용잔고는 금리 인하 기조와 맞물려 20조 원을 돌파했는데 이달 들어 1조 8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다만 공매도 대기자금 성격인 대차거래 잔고는 94조 원을 돌파하면서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가 꺾일 위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 달 코스피 하락에 베팅하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 ETF를 5,270억 원어치, 코덱스 인버스 ETF를 1,280억 원어치 사들였는데 이는 각각 순매수 상위 종목 1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올해 초 금 가격이 최고가를 가로치면서 고공행진을 거듭하자
올 상반기 금 수요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골드바 품귀 현상까지 빚어졌는데 이런 골드바 인기는 간접 투자처인 ETF까지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계속해서 신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국제 금 선물 가격이 3,500달러를 돌파하자 한국조폐공사는 수요 폭증에 골드바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한 달 넘게 판매를 중단했지만 올해 상반기 골드바 판매량은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가장 큰 이유지 않나. 결국은 가장 안전한 자산은 금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투자 판매량 자체가 좋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골드바뿐만 아니라 간접 투자 수단인 금 ETF에도 올해 순자산이 2조 원 가까이 몰렸습니다. 이에 자산운용사도 금현물 ETF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신한자산운용은 국제 금 시세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를 출시했고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어제 0.15%라는 낮은 수수료를 강점으로 국내 금현물 ETF를 내놓았습니다. 최저수수료 상품에 등장해 기존의 독점을 유지하던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ETF만으로도 충분히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도록 라인업들을 보강해 나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연금 계좌에서 손쉽게 저비용으로 금 가격에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게 금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산운용사들의 수수료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최근 폭풍 질주를 하고 있는 우리 증시가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선진국 지수에 이번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편입 후보군에도 오르지 못했는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 올해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불발됐죠? 네, MSCI가 현지 시간 24일 2025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현재 신흥국에 속하는 한국지수 관련 변경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SCI는 매년 전 세계 주요 증시를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론티어 시장, 독립시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MSCI는 최근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등 규제 및 기술적 개선이 이루어졌다면서도 시장 활동은 회복됐지만 규정 준수에 따른 운영 부담과 갑작스러운 규제 변화의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증시는 지난해 18개 평가 항목 중 7개 항목에서 마이너스를 받았는데 올해는 공매도 접근성 항목이 플러스로 전환되며 마이너스 항목은 6개로 줄었습니다. 외환시장 자유화, 투자자 등록 및 계정 설정, 청산 결제, 투자 상품 가용성 등의 항목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 아쉬운 건 선진국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 대상국에도 들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MSCI의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려면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 대상국에 1년 이상 올라야 하는데요. 한국은 이번에도 후보군에 들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한국 증시의 선진국 지수 편입 도전은 다음 기회인 내년 6월로 넘어갔습니다. 내년 6월 후보군에 들어가면 2027년 6월에 지수 편입이 정식 발표되고 2028년 6월에 실제 편입이 이루어집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번 달 주요 금융회사들과 MSCI 선진시장 편입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 개설 요건 완화 등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중국 끌기가 우리 산업계를 전방위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때 대륙의 실수로 불렸던 중국 레드테크의 선봉장 샤오미가 처음으로 국내 매장을 내며 한국 시장 공략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샤오미의 진출은 삼성전자에도 위협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중국 샤오미는 이번 주 토요일 서울 IFC몰에 첫 번째 국내 샤오미 스토어를 오픈합니다. 샤오미는 165개에 달하는 제품을 기반으로 국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여의도 매장을 시작으로 점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샤오미가 한국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힐 경우 삼성 갤럭시를 추격하는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샤오미 15의 경우 퀄컴의 스냅드래곤과 구글의 생성 AI인 제미나이가 탑재되면서 성능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샤오미는 올해 1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한 가운데 삼성과 애플을 매섭게 뒤쫓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그동안 약점으로 꼽힌 수리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고객 편의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类似于 IFC 这样子的销售与服务一体的店铺，既提供销售服务，也提供售后的这个维修服务。第二个呢，我们会建设线下的售后服务专门店，叫 Exclusive Service Center。第三个呢是说，为了增加我们售后的覆盖，所以呢，我们也会跟韩国专业的这个售后服务的公司进行合作。 来提供更多的售后服务网点。 가성비를 넘어 기술력으로 무장한 중국 굴기가 산업계 전방위로 퍼지는 가운데 로봇 청소기와 전기차에 이어 스마트폰마저도 안방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아픈 손가락으로 꼽혀온 자사의 스마트폰용 반도체 엑시노스 신형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다음 달 나올 신형 플래그십 폴더폰에 이 엑시노스를 탑재해서 퀄컴 칩 의존도를 낮추고 수율과 성능 우려를 씻어내면서 실적 재도약을 이뤄내겠다는 각오입니다. 계속해서 조슬기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모바일 AP 엑시노스 2500 칩입니다. 초당 59조의 연산을 수행할 정도로 AI에 최적화된 기능과 그래픽 성능을 갖췄다고 강조합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 시리즈의 자체 모델 엑시노스와 퀄컴 스냅드래곤을 글로벌 시장에서 혼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성능 저하와 발열 논란, 낮은 수율 등 여파로 퀄컴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선 엑시노스 2500 제품 상황이 대량 양산 형태로 표기된 부분에 주목합니다. 많은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엑시노스 설계에 대한 검증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됐다는 거고, 자사의 AP를 적용한다는 거는 시장 점유율도 확대할 수 있고, 이제 다른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엑시노스 2500은 다음 달 출시를 앞둔 신형 갤럭시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 7 탑재가 유력합니다. 엑시노스가 안착하면 삼성전자 실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설계를 맡은 LSI 사업부와 칩을 만드는 파운드리 사업부의 적자폭을 줄일 수 있고 스마트폰을 만드는 MX 사업부 역시 이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원가 절감 측면에서 최근 5년 새 2배로 늘어난 퀄컴 칩 구매 비용도 낮출 수 있습니다. 자체 AP를 앞세운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도전을 뿌리치기 위해서라도 엑시노스의 성공은 삼성전자 입장에선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지난해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10% 올리자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전력거래소에서 전기 직접 구매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 이런 직구가 이뤄진 적은 없습니다. 정부가 첫 시행을 위해서 부랴부랴 제도를 손질했는데 이전보다도 한층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러자 이 탈한전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장벽을 높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석유가스 화학업체인 SK 어드밴스드는 지난해 11월 전력거래소에 전기 직접 구매를 신청했습니다. 직접 구매 제도는 2003년 도입된 이후 신청자가 없었지만 지난해 10월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의 첫 시도가 이뤄진 겁니다. 이후 정부는 올해 긴급으로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각종 페널티에 대한 내용이 80페이지에 걸쳐 추가됐습니다. 기업이 전력거래소와 구매계약을 맺는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고 의무기간 안에 거래를 종료한다면 3배에 달하는 기간 동안 거래가 제한됩니다. 전력 구매 외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도 추가됐습니다. 결국 SK 어드밴스드를 포함해 LS M&M 등 직구를 준비했던 기업들은 현재까지 신청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시장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이걸 3년짜리로 하자니까 기업에서는 전력 변동성 때문에 나한테 리스크가 있다. 시범 시장을 하면서 기업은 어떻게 적응하는가, 또 이것이 전체 전력요금 체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한전은 전기 구매처를 자주 바꾸게 되면 전력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규칙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다른 기업에 비해 전기 사용이 많고 재무 상황이 악화된 코레일과 LG화학은 전력거래소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력거래소가 7개월간 행정 처리를 하는 걸 감안하면 이들 기업들은 심사를 통해 내년에나 직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정부가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견기업 전용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중견기업을 살리기 위한 건데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서 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기업은 자산 총액이 5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대가로 기존보다 2배가 넘는 각종 규제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중소기업 시절에 이용하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이 끊겼고 특별세 감면이나 투자세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중견기업 10곳 중 3곳은 차라리 중소기업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답했는데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중견기업을 위한 전용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금을 통해 투자금이 부족한 중견기업을 돕고 중소, 중견, 대기업 간 상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견기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으로 분류되지도 못하고 중소기업 밑으로 내려가지도 못하는 자금 지원도 못 받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지 중견기업이 더 성장하고 발전해야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를 하게 되거든요. 정부는 이번 전용기금을 민관이 함께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펀드와는 달리 공익 목적에 맞춰 재원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다만 중견기업 전용기금 신설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는 우선적으로 기금 조성 여부를 확정한 뒤 구체적인 입법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지난 1분기까지 빌린 돈이 무려 1,068조 원입니다. 자영업 가구당 매년 갚아야 될 원리금이 2,600억 원에 달합니다. 내수 침체는 계속되고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빚 갚을 여력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신성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심화되고 있는 내수 부진에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빚은 빠르게 느는데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다 보니 채무 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88%를 기록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약 0.2%포인트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무려 12%를 넘겼습니다. 2013년 2분기 이후 약 12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낮추자기엔 치솟는 집값과 가계 부채가 부담입니다. 금리 수준이 낮아질수록 그 금리에 따른 가계대출과 주택가격에 대한 충격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어떤 기조 하에서의 정책은 이런 부분들 더 고려를 할 수밖에 없을 테고요. 결국 재정정책을 통해 취약 차주들의 채무 상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겁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 진작에 따른 매출 증대, 서비스 경계 개선 등을 통해 자영업자 전반의 소득 회복에 도움이 줄 것으로 보이고요. 채무 조정, 그다음 폐업 지원 등을 통해서 취약 자영업자의 회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여당이 다음 달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아직 여야 이견이 커 빠르게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출생아 수가 조금씩 회복을 보이면서 올 4월엔 3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3년 만에 2만 명대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혼은 늘었어도 아이는 딱 한 명만 낳는 분위기가 여전해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결혼한 직장인 이모 씨. 신혼부부 장기 전세 주택에 당첨돼 시세보다 훨씬 싸게 집을 구했습니다. 올해 4월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원래는 결혼을 할 때 제일 고려하는 사항이 이제 둘이 같이 살 집이 제일 컸었거든요.
근데 정부 정책을 이용해서 저희가 좀 쉽게 집을 구할 수 있었어서 바로 결혼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지난 4월 혼인 건수는 18,921건으로 1년 전보다 4.9%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13개월 연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혼인의 증가와 30대 초반 여성 인구의 증가,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덩달아 출생아 수도 증가했습니다. 4월 출생아 수는 2717명으로 1년 사이 8.7% 늘었습니다. 4월 기준 지난 2022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2만 명대로 올라섰고 증가율도 34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다만 출산 순위별로 보면 첫째아가 1년 전보다 1.2%포인트 증가한 반면 둘째아, 셋째아 이상은 각각 0.6%포인트씩 감소했습니다. 대부분 한 명만 낳으면서 다자녀를 유도할 정책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맞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 인기에 이 위고비 투약에 필요한 주사 바늘까지 중고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당국이 관련 점검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강훈 기자, 이 주사 바늘 중고 거래 위험한 거 아닌가요? 네, 특히 멸균 포장이 개봉돼 바늘이 오염된 경우 자칫 B형 간염이나 에이즈 등 질환이 옮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직접 주사하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 수요가 최근 크게 늘면서 쓰고 남은 투약용 주사침을 중고 거래하거나 나눔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중고 거래 업체들에게 자율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사침 등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의약품 자체도 중고 거래가 불법입니다. 식약처가 지난달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주요 업체들과 점검에 나선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총 2,829건을 적발해 게시물 삭제와 계정 제재 등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 가운데 피부질환 치료제가 약 6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산제와 소염진통제가 400건대, 탈모 치료제가 200건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변질, 오염 등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홍삼 같은 건강기능식품은 현재도 중고 거래가 가능한 거죠? 네, 시범사업 기한이 연장되며 올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원래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남은 제품만 중고 거래가 가능했지만 소비기한만 남아있으면 모두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는데요. 또 연간 30만 원 이내만 가능하도록 한 금액 제한도 폐지됐고 건기식 인증 마크나 문구만 남아있으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회전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누구의 과실이 더 많은지 이 비율이 명확하지 않아서 분쟁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전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세부적인 과실 비율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서주영 기자, 이 새로 마련된 회전교차로 과실 비율 기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손보협회는 2차로형 회전교차로 사고 유형을 기존의 5가지에서 15가지로 세분화하고 운전자와 보험사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사전 예고 성격의 과실 비율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먼 회전 교차로 진입부에서 진입 차량 간 사고가 났을 때는 1차로에서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20, 2차로에서 진입해 회전 시 1차로로 변경한 차량의 과실을 80으로 받습니다. 노면 표시와 도로 구조상 2차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1차로로 진입한 것은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하고 다만 1차로에서 진입한 차량도 주의 의무 요구가 요구되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네, 진입 차량 사고는 그렇고 그럼 회전교차로 진출 차량 간의 사고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12시 방향 진출부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면 기존 1차로에서 진입 후 계속 주행해 12시 진출부로 나가려던 차량의 과실이 30으로 산정이 됩니다. 2차로에서 진입해 12시 방향으로 진출하지 않고 9시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의 통행 방법이 잘못됐지만 3시 방향 진입 차량은 이 경로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진입 회전 차량과 후진입 직진 차량 간의 사고가 난 경우에는 선진입 차량의 통행 우선권이 있다고 보고 선진입 차량의 과실이 20, 후진입 차량의 과실이 80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손보협회 과실비율 정보 포털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고 향후 유사사고 사례와 판례를 통해 검증이 되면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종이 빨대만 고수하던 스타벅스가 7년 만에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도입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늘부터 전국 200여 개 매장에서 종이 빨대와 식물 유래 소재 플라스틱 빨대를 시범적으로 병행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는 이번에 도입한 플라스틱 빨대가 사탕수수를 기반으로 한 소재를 사용한 만큼 탄소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 2018년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하는 차원에서 종이 빨대를 도입했습니다. 당초 내년까지 기업 공개를 추진할 예정이었던 SK엠무브가 관련 절차를 중단하고 SK이노베이션으로 완전 자회사로 편입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재무적 투자자인 에코솔루션 홀딩스가 보유한 SK엠무브 지분 1,200만 주 30%를 약 8,600억 원에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SK엠무브는 SK이노베이션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며 SK엠무브의 네 번째 IPO 시도도 또다시 잠정 중단됩니다. SK엠무브는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과 사업 영역이 일부 겹쳐 그동안 중복 상장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